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제시대 때 1926년도에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셔서 일제시대를 사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 남노당, 이 좌파 그 남노당에 가입을 하셔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언을 일부 때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해방 후에 그때부터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 계신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다행이십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뭐 책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옛날 어른들이 말씀해 놓은 그 구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직접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은 해방 전까지의 말씀을 그 말씀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큰 것들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질 때 그때는 어디에서 사셨나요? 임실에 사셨나요? 네, 임실군 관천명 관천리에서 살았어요. 네. 그 원자탄이 터지니까 그때에 이제 그 한국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 있죠. 한국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죠.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참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 이도 마모루라고 그러는 놈이 우리 6학년 때, 5, 6학년 때 네. 담임을 했어요. 근데 그 놈이 그냥 내가 걱정을 했는데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나를 투대로 패네. 선생님이? 아니, 그 이도 마모루라고 그러는 담임이 나를 그냥 투대로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냥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즘은 반장이죠, 반장. 그랬는데, 네. 그놈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 일본 사람이에요? 그놈이요. 도망을 못 갔어요? 못 갔어. 오호.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가다가 여수에 가서 돈 뺏는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그럼 뺏었고 그냥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그랬다니까. 이야, 응? 그랬구나. 근데 잘한 거예요. 그런 거. 일본 놈들 못 건너가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아이 참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놈이 내 친구들이 그래요. 그 이도마모루라는 놈은 안 도망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뭐인가 하면 우리들이 한 7, 8명이 쫓아가서 그놈을 그냥 몽둥이로 그냥 투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투들고는 그랬는데 그날 그 이튿날 보니까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갔어요. 근데 아마 어디 여수로나 이제 글로 가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니까는 이제 그냥 아수라장이 됐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오시고 그때 이제 남노당은 어떤 반응을 했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해방이 되니까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46년도에 6월 25일에 남노당이 들었어요. 남노당이 들어가지고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책을 하면서 6.25까지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들어왔죠. 그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그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대한국민회의 기억하시는구나. 국민회의 이제 맞아요. 해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뭐인가 하면은 위장으로. 그럼 양쪽으로 가입했네요. 이제 그것은 그 좌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촉송회라고 그래. 맞아. 건국 촉성 중앙대. 그게 촉송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뭐인가 하면은 뭐인가 하면 이제 어디 테러 하러 간다든가.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같이 촉송회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그 이제 위장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간첩으로 들어갔네요. 간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요즘 그 본부는
제가 책에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 조선호텔 그 자리에서 이름은 건국촉성중앙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국을 위한 준비 모임이죠. 전국에 맞아요. 거기에 이제 또 가입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게 위장용으로 내가 위장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익에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오시고 그러니까는 건국을 위해서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싸우는데 네. 여운형이라고 있어요. 잘 알죠, 저도. 여운형. 김규식. 여운형이 네.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건국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좌측에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적에 뭐가 하면은 김이가 거기 들어간 줄은 내가 몰랐어요. 모르지. 그 사람은 전라남도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자료를 보고 거기에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간 사실도 내가 알아요.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김원봉이하고 네. 조소왕이. 맞아요. 조소왕이. 네, 네. 조소왕이하고 이렇게 들어왔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파로서는 여운형이, 뭐가 이성엽이, 네. 박헌영이. 네. 응? 김규식. 그다음에 누구 시방 내가 이 얘기한 그저 뭐가 하면 부총리 했다고 그래. 내가 이제 금방 이 얘기. 홍명희 부수상. 홍명희도 여기 있었어서. 홍명희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홍명희 들어가고. 네. 그 뭐가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파 네. 공산주의자. 국외파 원봉이 오고 조소왕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가 좌파 활동을 했죠. 좌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헌영이 오고 이승엽이 오고는 49년도 그 정판사 사건이라고 그러죠. 알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셔서 건국촉성중앙대회를 통하여 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이제 또 남로당 쪽에서도 계파별로 그 뭐 여러 단체가 있었던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건국에. 근데 그 중에서도 남로당 안에서도 국내파가 있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온 사람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게 그래 가지고 이제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5월 10일 날 뭐가 하면 선거를 50선거라고 해요. 50선거. 50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뭐가 하면 김원봉이 해외파를 비롯해서 국내 같은 파들이 그냥 막 이제 폭동 준비를 하는 거이라. 폭동 준비를. 그래서 1948년도 27구국투쟁이라고 있어요. 27구국투쟁. 27구국투쟁은 주로가 전국적인 남로당에서 전국적인 폭동을 일으키라고 했지만 주로 전라북도에서 얘기죠. 뭐인가 하면은 특히나 전라북도에서도 임실군이에요. 임실군이야. 야. 임실군. 임실군 이제 뭐인가 하면은 성수면은 지서 그때 불 일어나 버리고 관촌 지서는 난 지금 그 죽은 사람 이름을 난 기억이 없어서 뭐다는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지서장이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짬에 지서장이 그냥 쏘아버렸어. 그게 이제 다 이제 50선거를 방해 놓으려고. 방해 놓으려고. 그것이 27구국투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임실 쪽에서는 27구국투쟁이지만은 대구 쪽에서는 28폭동이라 했잖아요. 하루 차이로. 그러니까 대구, 영천, 구미. 그래. 그러니까 뭐 전국이 다. 다예요. 그건 남로당에서 그렇게 조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이 27 폭동은 폭동이라고 괜찮아요. 네네. 그리고 4.3 사건이에요. 하하. 4.3 사건. 4.3 사건은 1948년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4.3 인민폭동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정리하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건국 촉성 중앙대를 통하여 건국준비위원회를 전국으로 조직하니까 남로당에서 그것을 이제 타격하려고 전국적으로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3년 동안 준비해서 유엔의 허가를 받아서 5월 10일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그날이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날이죠. 탄생을 하려고 하니까 남로당에서 이제 무력 투쟁을 시작했죠. 해서 이제 임실에서는 임실대로 하고 전국 전체 남로당들이 대구의 28 폭동, 영청 폭동, 구미 폭동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5월 10일이 선거니까 27, 28, 29 폭동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했어요. 미리 했죠. 미리 그러니까 했죠. 2월 7일이니까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 3개월 전. 3개월. 근데 거기서 이제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 그러니까 4.3이니까 제주도 사건은 50선거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한 달 전에. 그 저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4.3 사건을 이제 그때에 김달삼이라고 그러는 놈이 나 이름 저 위에 가서 봤어요. 그래요. 그럼 또 뭐에 가면 어떻게 해서 갔는가 하면은 북한 정권이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3 사건이 이렇게 놓고 5월 달에 뭐인가 하면은 월북을 했어요. 도망간 것은 거기 대의원 선거 때문에 간 거예요. 야. 그저 뭐인가 하면은 거기 정권 수립을 위해서 대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50선거를 방해 놓으려고 전국적으로 다 폭동을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김달삼, 그다음에 또 이덕구, 또 이제 그 최무순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근데 어르신은 북한 가서 알았다는 얘기죠. 김달삼을. 아니 여기서 김달삼이라는 것은 알아요. 여기서도 아는데. 근데 저 위에 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추어를 수여함에 관하여 해가지고 영물도 했어요. 영물이 됐어요? 영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인가 하면은 시방 4.3 사건을 뭐인가 하면은 민주화 운동으로. 아니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 뭐인가 하면은 경찰과 국군이 양민 학살이라고. 학살했다고. 그러면 어르신은 이제 어쨌든 남로당 쪽에 그때 계셨는데 남로당 쪽에 계신 분으로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자면은 제주도 4.3 사건이 지금 현재 김 정부 이후로 또 정부 때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예산 천억을 가지고 제주도 4.3 사건 기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왜곡을 해버렸어요. 했죠.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이걸 증언을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지금 현재 이 좌파 정부들은 제주도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이제 경찰서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가서 양민을 학살했다. 그래서 그때 학살당한 사람한테 한 사람당 2억씩을 돈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회에서요 그게 통과까지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 어르신이 그때 직접 보신 증거에 의하면 정말로 그 제주도 4.3 사건에 동기하고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국군과 경찰 이 당국이 학살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남로당의 폭동입니까? 남로당의 폭동을 김달삼이가 주동이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서? 아하.
참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시방 네. 그게 문재인이랑 제주도 4.3 사건 모임하면은 네. 그 규명을 하겠다고 네. 하면서 야단을 하는데 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했느냐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는가. 그게 시방 살은 그 폭동을 일으킨 놈들 좌파들이 시방 살아있어. 네, 네, 살아있었 놈이. 어허. 에? 보니까 90몇 살 먹은 놈도 있더만. 어허. 그런데 나는 이칠 폭동 때 모임 가면 관천 치서 습격한 사람이야. 내가. 어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허. 누구한테 물어보고 제주도 사건이 뭐이 가면은 양민의 학살 사건이냐. 근데 이것이 중요해요. 네. 근데 국군 14연대의 여수주둔 국군 14연대 말은 쏙 빼고 있다고 소리예요. 왜 그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달삼하고 이덕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결국은 이 육지 안에 있었던 임실에서 있었던 이칠 폭동, 그 다음에 뭐 전국적으로 남로당의 폭동과 똑같은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남로당의 폭동이죠. 그게 폭동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이 좌파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70년 동안에 거짓말을 해오고 정교조들이 또 거짓말 가르쳐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속아 넘어간 국민들이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막 까놓고 이거 까놓고 해요. 까놓고 이제는 제주도는 양민 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걸 볼 때에 어르신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네. 그 사건을 그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방 뭐인가 하면은 이것도 연관돼요. 네, 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뭐인가 하면은 문재인이 뭐인가 하면은 운명이라는 책을 내가 시방 다 봤어요. 오호. 운명이라는 책을. 야. 거기에 보니까 네. 전라북도 김제군 네. 신시 일가족 간첩단 사건. 네. 그것을 문재인이 재심을 3번째나 해가지고 부결됐었어. 어허. 그래가지고 3번 만에 또 다시 뭐인가 하면은 재심을 청구했는데 네. 그놈이 뭐인가 하면은 통과됐어요. 세상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가서 이 간첩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했는가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네. 누구한테 물어보고 간첩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그거 참 웃기운다 그 소리예요.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남로당의 폭동 사건들을 다 지금 번복하려고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해서 그 판결하는 사람이 그때 남로당의 폭동은 폭동이 아니었다. 요 말을 나올 때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증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살아계신 어르신의 증인이 여기 있는데 어르신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증언이 가담한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것으로 그것을 증인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그러다 내가 참가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어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이제 나는 더 의심스러운 것이 여순 국군 14연대 사건이 문제다 그 소리예요. 그놈은 전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 이제 제주도 김달삼이하고 이덕구가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일으키니까 당연히 이승만 정부는 진압을 해야지. 진압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14연대를 제주도로 진압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명령.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여수에 가서 이제 제주도로 출발하려고 배를 타려고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하룻밤을 자고 군인들이 이제 군장 검열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이제 모였거든요. 배 타기 전에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육군 상사인가 그 한 놈이 그 남로당입니다. 군인 안에 있는 남로당. 그래요. 이놈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지금 이승만이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 민족인 제주도 사람들을 죽이라고 우리를 보내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가지 맙시다. 지금 여기에 연대장이 나오니까 이 연대장부터 이 나쁜 놈 이승만파 이거 죽입시다 해가지고 연대장은 그것도 모르고 군장 검열하려고 이제 그 사열 보고받으라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총으로 이제 죽이고 그때 이제 14연대가 이제 여수하고 순천 시내로 들어가서 경찰서장 살아있는 사람을 모가지를 짜매가지고 오토바이에다가 줄을 달아서 시내를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순 반란 보통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것을 없애는 거이라. 네.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졌으니까 그걸 진압하라고 그러는 명령을 받고 가는 것은 쏙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빼죠.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기가 막히죠. 응?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왜 그것을 빼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놈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여순 반란 사건은 이 얘기를 안 한다 그 소리예요. 그 전반적으로 큰 범위로 보면 그때 남로당의 반란 모든 사건을 일종의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민주화 운동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포상금을 주려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그때는 남로당 편에 계셨잖아요. 그때요? 그러면요. 남로당 편에 계신 어르신이 생각할 때에 국가 예산을 국가 돈을 남로당에 반란한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말 자체, 용어 자체도 제주도 그 여순 반란 사건에서 반란자 빼버리고 여순 사건 일단 이렇게 중간 이름을 먼저 바꾼 뒤에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뒤에 민주자가 붙을 것 같습니다. 여순 순천 민주화 운동으로 일단 반란은 빼버렸어요. 현재요. 이 좌파 빨갱이들은요 이 말을 비투는데 뭐 여하튼간에 위장술은 그놈들 덮어먹을 수가 없어. 위장하는 데는 아주 그냥 도 같은 놈들. 그래서 이제 여수하고 순천의 반란 사건이 제가 이제 책에 보니까 기간은 길지 않았더라고요. 2주간. 2주간 있으니까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러 보냈던 14연대가 이놈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오히려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또 이승만은 여순 반란 사건부터 먼저 잡아라. 군인들 반란 사건. 네, 그래서 백선엽, 백인엽을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투입을 했는데 2주 만에 진압을 했더라고요. 진압, 예. 2주 만에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식 군대를 제주도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주도 4.3 사건 무장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최명신 장군이라고 해요. 최명신. 네. 그분이 그때 소위였었대요. 그분이 제주도 무장 진압하기 위해서 간 소위였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3일 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주도를 가게 됐고 또 제주도 가서 어떻게 진압하게 됐는데 갔더니 뭐 다른 거는 뭐 여기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갔더니요 이 빨갱이들이 남로당 애들이 낮에는 한라산 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만 되면 내려와서 그리고 예. 그렇죠. 예. 시제. 네, 내려와가지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총으로 이렇게 딱 죽이면 보통 우리는 사람을 이제 적들을 죽일 때 총으로 딱 죽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목을 짜면서 죽창으로 찌르고 마을 입구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살 가죽을 벗겨서 누더기처럼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이 최명식 장군이 보니까 그걸 보자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우파 사람을 죽이는데 죽이려면 그냥 정상으로 총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경찰서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애들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을 어린 애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죽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소탕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단했답니다. 그 제주도 반란 그 남로당 사건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대요.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군인들을 더 투입을 하고 투입해서 낮에 이제 그 한라산 속에 숨어 있는 그 복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자수하고 나와라. 자수하고 나면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걔들이 이제 새가 몰리니까 자수하고 나와서 용서해주고 살았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연세가 이제 어르신처럼 90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지들이 잘못한 것은 회개 안 하고 지금 와서 뭐 오히려 국군이 우리를 뭐 양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 내가 제주도 가서 이제 그 여러 사람 조사를 해봤는데 제주도 4.3 사건을 인정하는 제주도민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후손들이 그게 무장 폭동이냐 아니면 정말로 국군이 양민 학살 사건이냐를 내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5대 45가 나오더라고요. 55%는 그거는 무장 폭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다 살았는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5%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쪽에 남로당에 속한 사람 후예들이죠. 그거는 우리는 저 양민 학살 당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참 그때에 이제 그 우파 쪽에 있었던 사람들 후손들도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면요. 제주도 4.3 사건이 정말로 그게 이제 양민 학살 사건이냐 아니면 그것이 저 진압 사건이냐 그러면 진압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하는데 정부에 와서 물으면 돈 달라고 우파 사람들도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네. 네. 참말로 야단이에요. 이거 역사를 이렇게 그냥 참 이렇게 뭐가 왜곡하는 거네. 그렇죠. 아, 형 5.18내가 이제 참 아니 근데 그 소리가 아직 안 나와서 뭐 얘기하기가 그러는데 5.18 사건 네. 5.18이요? 그 이따가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보니까요 50선거에 참여를 안 했어요. 폭동하느라고. 그리고 자료상으로는 두 곳인가 했다고 네, 하는데 그리고 저 제주도는 그때에 저 인공기를 걸어놓고 사실은 제주도는 그때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진압을 당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달삼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도망갔죠. 일본은 일종의 사람들은 또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그래서 4.3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북한에 가서 뭐 했다고요? 김달삼이가? 아니 뭐야 그 공화국 영웅도 했다니까. 그 공화국 영웅 김달삼이. 예, 김달삼이. 그런 사람을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하려고 하니 그래 뭐네. 그 김은복도 같은 사람이죠. 예. 똑같은 사람. 김원봉이는 노동상이가 했어요. 노동상을. 노동 그 일들하면은 최신부를 거기는 상이라고 그래요. 상. 최신부를. 응? 그래서 이제 노동상도 하고 무슨
거멸성이라고 또 있어요. 아하. 네. 그 거멸상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은, 네. 6.25 때에 뭐인가 하면은, 의용군이 나와 있어요. 의용군. 의용군은 뭡니까? 의용군은 그게 중국 군인 보고 아니 그 중국 군인들은 지원군이라고 그러고 네, 이민해방. 그 의용군이 나온 거가 있어요. 근데 그 김원봉이가 원래 해외에서 의열단이라고 그런 걸 조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인가 하면은 그 김구 선생하고 그냥 서로 묻고 투쟁의 역사예요. 거기도 맞아. 자오고 원봉이 오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의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인가 하면 중국 팔로군에 들어갔어. 편입돼서 가버렸어요. 맞아. 근데 그 경외부대예요, 그것이. 그게 한국 그 의용대다. 한국 의용군으로서 6.25 참전 때 아주 그냥 공훈을 많이 세운 그 부대예요. 그게 의용군. 그 김원봉이 이렇게 제가 그 15년 전에 중국의 할빈, 할빈 흑룡강성 거기를 갔다가 그때의 6.25에 참여해서 영천 전투까지 왔다가 다시 쫓겨서 중국까지 온,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이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어떻게 중국 군대가 6.25에 참전하게 되었는가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람들로 구성된 정식 인민군대 해방군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왔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25를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중국 안에 있는 바로 그 김원봉 같은 그 의용군 그 사람들이요 이미 벌써 북한의 군대 옷을 갈아입고 중국 의용군인 것을 아니게 하기 위해서 벌써 6.25 일어나기 전에요. 3달 전에 벌써 여기 38선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휘한 놈이 옛날에 이제 김원봉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 때도 김구가 총 이제 거기 대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뭐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고 행정 그것은 김구가 대장인데 그 김구 노선을 안 따르고 자꾸 이 좌파 사람 이동희, 김규식, 여운형 그냥 그놈들을 위주로 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김원봉이도 거기에 속한 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의용군을 만들어서 중국 팔로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갔다가 해방되니까 이제 왔다가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그때에 그 활동했던 중국의 그 의용군이 6.25 때 참전하니까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용군이라고 그랬어. 의용군.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은 옛날에 지가 지휘했던 사람들이니까 지휘하기가 쉬웠겠지. 아주 그래요. 그 사람들 데리고 6.25 참여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흑룡강 가서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놈을 지금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냥 이건 또 월적인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에. 자기 정체를. 그럼 어르신은 언제 북한으로 가게 됐습니까? 50년도 9월 28일 날. 그러면 6.25 6월 50년 6월 25일이 6.25인데 6.25 난 지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갔다가 수복날 떠났어요. 하하. 수복날 떠났어요. 그러면 6.25가 일어날 때는 남한에 있었네요. 그때 그 남한에 그때도 남로당에 계셨죠. 그러면요. 그 남로당에 계실 때 있으면서 임실군 정치보위부 이제 뭐에 가면은 별 2개 달고 있었어요. 제가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조사를 한 내용 중에서
북한으로 쫓겨간 그 아까 그 정판사 사건, 그 박헌영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로당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장악해서 이승만하고 맞서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을지로 이가 있는 요즘 말하면 조폐공사죠. 돈 찍는 조폐. 예. 가짜도 집회맨들에게 체포령이 내렸거든 그때. 정판사, 예. 그러니까 그냥 이승엽이 데리고 북으로 탈출해서 탈출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판사 사건에 걸려가지고 오제도 검사가 이승만 밑에 일하는 오제도 검사가 박헌영을 이제 줄 뒤따라 미행하다 보니까 돈을 찍어서 지 맘대로 쓰거든요. 정판사. 그래서 이제 체포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더니 미국의 배우드 대령이라고 헌병사령관. 그때 미군이 9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보고를 했죠. 이제 하니까 이 미군 그 배우드 사령관 그 여자 사무원 여자 간첩을 박헌영이가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으니까 걔가 알려준 거예요. 박헌영한테. 선생님 내일 저 오제도가 미국 헌병부대하고 선생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정판사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박헌영이가 특수염을 변장하고 그 빨갱이들은 변장 잘하죠. 변장을 해서 우리 저 어르신도 변장 좀 해봤습니까 그때 남도당? 그죠 위장술이라고. 위장술이라고. 위장의 천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시방 김정은이 그 위장술은 아마 트럼프 중독돼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게요. 그 시방 김정은이가 저렇게 생겼어도 아주 그 내가 요술이라고 그럽니다. 요술. 여기다가 써놓은 것은 김정은의 요술에 취한 뭔가 트럼프, 문재인. 그만큼 남로당과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위장술은 그러니 어떻게 잡고 써요? 응? 시방 여기 저기 일처럼 전라북도 무슨 판사 판사하면은 위장된 판사가 여기 재심 청구하면은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위장이 됐는데 어떻게 잡아? 그래서 이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박헌영이가 변장하고 경기도 포천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서 상녀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남로당 지역 대장한테 살아있는 놈이 관속에 들어가서 상녀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박헌영이가 넘어갔는데 그 어르신은 이제 그 넘어간 게 6.25가 일어나서 내가 여기 궁금한 사건이 뭐냐면은 남로당에서 북한이 6.25 일으킬 때 언제 6.25 일어난다 내려간다 그 남조선 해방하러 내려온다는 정보를 미리 받았나요? 그런 것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맞구만요. 그것은 그렇게 내가 연락책으로 있으면서 있어도 그건 채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를 조사하고 공부해 보니까 박헌영이가 지시는 했대요. 6월 25일 내려간다. 그러니까 남로당에서 총 걸기하고 일어나라. 안 할 리가 없죠. 지시를. 전쟁이니까. 그런데 남로당 안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 암호를 해독해서 남로당 밑에다가 내리는 암호 해독병이 이승만 쪽으로 그 사이에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전향을 하니까 박헌영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전부 가짜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가짜로 내려가지고 남로당이 전쟁 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 어르신 몰랐다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우리한테 강연을 하는데 박헌영이가 여기 올라와서 20만 뭐인가하면 정예 당원들이 지방 딱 뭐인가하면 뭉쳐 있으니까
미리 한다. 맞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김일성이한테 내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것은. 이야, 참나. 그렇게 해서 박헌영이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가 나가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응? 내가 나가보니까는 서울에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나왔다는 소리예요. 뭐이 가면은 박헌영이가 20만 정예 당원들이 뭉쳐가지고 있으니까 이때에 한번 밀어라. 그러니까 전애들이 뭐이 가면은 밀었다는 증거예요, 벌써.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예요. 김일성이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럽을 가서 6.25를 일으킨 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양쪽에 우발적 충동으로 일어났다. 이따위 소리를. 아이고 어저께 그래. 내가 어제 그랬어요. 나는 그걸 못 들었네 또. 어제 또 그랬다니까 이 문재인. 아이고 참말로. 그러게 나는 내 말은 저럴 정도 놓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노골화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권이 명년에 이거 국회의원 패하고 2022년 대선 이거 못 이기면 안 돼요. 문재인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서 1968년도 6월 당중앙위원회 결정 지방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얘기하자고. 자 이제 글로 가기 전에 너무 이 귀한 정언이라서 그러면 어르신은 6.25 일어날 때 6.25 일어날 때는 임실에 계셨죠? 네, 임실. 그 6.25 나는 걸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쟁 난 걸 어떻게 들으셨냐고? 어디서 뭐이 가면은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관촌에서 전부 좌익들 관촌 국민학교에다가 전부 지켰어요. 그건 내가 직접 연락뱅이니까. 그래서 다 뭐라 지방 전주 금시면은 전주에 뭐 입성한다 인민군이. 그때 도당위원장이 뭐이 가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나중에지만 그때의 방준표라고 이건 뭐이 가면은 도당위원장이 방준표예요. 방준표. 근데 곧 뭐이 가면은 이제 그때가 7월 7일 날인가 돼. 7월 7일. 6월 25일 날에도 7월 7일까지 전주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7월 7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들어올 테니까 미리들 다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청 국민학교에 그냥 다 몇백 명이 모여서. 그랬는데 관촌 이남으로 철수한 경찰이 남원으로 철수를 했어. 그런데 거기서 입수한 결과는 뭐냐면 서방 빨갱이들이 관촌 운동장에서 서방 환영 준비한다. 이제 이것이 노출이 된 모양이요. 서방 한참 노래 부르고 적기가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기가 막히네. 그 관촌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보는데 오원교라고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 그냥 막 총을 쏘아다녀. 그래가지고 그냥 각계 분사를 해가지고는 전주로 다 피신을 했었어요. 전주로 필세 해가지고 나중에 경찰들이 뭐냐면 관촌 그런 뭐냐면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미군 비행기가 와서 그냥 전부 다 불질러 버렸네. 폭탄으로. 그래서 관촌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7월 7일경인가 이제 전주에 입성을 했어. 입성을 했는데 이제 관촌까지는 뭐냐면은 관촌까지는 뭐냐면 군인들이 내려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9월 28일 날 되니까 후퇴해서
북으로 올라가기도. 그러면 그때에 이제 남노당들이 환영 전국적으로 다 그랬겠죠. 환영하려고 준비했겠죠. 이제 그것은 네. 이제 낙동강이면 낙동강. 그렇죠.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것까지 온 데까지는 그렇게 연락이 돼서 그렇죠. 환영을 하고. 네. 근데 그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랬는지는 근데 시방 전주에서 이제 남원으로 가는데 실티 고개라고 있어요. 그거 전략상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아. 그거 말하자면은 우리 국군들도 거가 탄약고가 거가 있어요. 아, 그랬구만요. 유명한 곳이 거기가 내다가 잡히지를 않는 곳이래요. 지금도. 근데 거기까지 했는데 넘어가게 되는 용암리라고 있는데 용암리에서 그냥 사람이 그냥 굉장히 죽어버렸어. 허허.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은 그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하고 만난 적 있나요? 응? 남노당이. 응. 어르신은 6.25 때 내려온 인민군, 응. 인민군하고 어르신이 접촉한 적 있나요? 만난 적 있나요? 거기에 네. 낙오병이 하나가 있어서 관촌에. 낙오병이. 응. 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오호. 낙오병은 그냥 그 관촌에서 먹고 자고 했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군에 가서 네. 근무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관촌 실적을 모르지. 그래서 그 낙오병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이제 뭐인가 하면은, 그놈이 지금 그 북한 인민군들이 뭐인가 개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아. 개고기를. 그러니까 그냥 그 치안대들, 그놈들 시켜가지고, 네. 뭐인가 하면은, 단고기. 사냥하고, 그놈이 아시보총 하나 가지고 있었어.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놈이 그냥 같이 다니면서 개 잡아서 아. 인민군들 먹이고. 아. 그렇게 했었어. 여기까지 증언을 이제 듣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